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담보하게 한 물건이죠. 그리고 이런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피담보 채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뭔가 불안하죠,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돈을 갚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든가, 즉 파산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잠수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적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제 여러 채권자로부터 또 돈을 빌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빌려온 그 채무액보다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적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채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어떤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담보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자, 인적 담보로서는 보통 이제 보증을 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담보로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형 담보와 비전형 담보. 그래서 전형 담보는 우리 민법의 제2편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형 담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라든가 이런 거, 이것은 민법에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전형 담보라고 그러는데, 이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시험범위인 그 민사특별법 중에서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이것은 본 강의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형 담보로서 민법 제2편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이제 담보 물권은 아무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시면 목적물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담보 물건에는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거기 유치권을 먼저 보게 되면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그 유치권의 객체는 일단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에서 물권에 속하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예외적으로 그 물건 이외의 것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이죠. 그 밑에 뭐 질권 같은 경우는 그 물건 중에서 동산을 객체로 하고 또 예외적으로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객체로 합니다. 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 그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객체로 하고 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세탁을 맡겨요. 아니면 또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업소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비업자나 이제 세탁업자가 그 승용차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옷을 이제 세탁을 하게 되면 수리비 내지 세탁비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리비,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승용차 내지 옷은 동산에서 물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건물을 또 건축업자가 건축주 의뢰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 대금을 건축업자가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죠. 이것도 건축 대금 채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건물은 부동산에서 물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이라든가 승용차 이것도 그 동산에서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물건으로부터, 그렇죠? 승용차로부터, 옷으로부터, 그다음에 그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로부터. 이러한 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세탁비라든가 이런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으로부터 채권을 발생하고 그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는 것은 그 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리고 이때 유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 개념 전에 그 전제조건에서 점유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점유라는 것은 그 객체인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축대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건축주가 그 건축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건축주는 그 지은 건물에 뭐 문을 잠가버리고, 그렇죠? 사타문을 내려버리고, 거기다가 뭐 유치권 행사 뭐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점유예요. 점유하고서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유치라고 그래요. 유치. 그렇죠? 또 뭐 거기 옷을 세탁한 세탁업자도 마찬가지고, 승용차를 수리한 정비업자도 마찬가지죠. 그 세탁비라든가 아니면 수리비를 안 주면 그래서 그냥 자동차라든가 옷을 그냥 점유하고서 돌려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치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만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 담보 물건이면서 유치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적 효력만 있어요. 원래 담보 물건은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담보 물건은 질권과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질권과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채무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유치권은 아무튼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질권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 또는 준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유가 있는데, 아까 점유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질권의 객체는 동산이기 때문에 일단 점유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물건 이외의 어떤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준점유라고 그래요. 점유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준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점유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질권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전당포 있죠. 전당포에다 시계 맡겨놓고 돈을 빌려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전당포 주는 질권자이고, 그 다음에 시계라든가 뭐 반지 맡겨놓고 돈을 빌려오는 자, 이 자는 이제 질권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질권자 설정자이면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채무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돈을 갚지 않으면 시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계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맡겨놓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점유하고 유치한다는 얘기죠. 돈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3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제3자. 그래서 이런다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어디 술집으로 가는데, 뭐 까빠 입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보니까 자기가 팔목에 좋은 시계를 차고 있고, 뭐 금반지도 손가락에 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당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당포 가서 시계랑 반지랑 맡기고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채무자이면서 질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갑도 안 가지고 뭐 시계도 안 차고 오고 반지도 끼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손을 보니까 손목에 그 아주 좋은 롤렉스 시계라든가 그 다음에 금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내가 까빠 입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 그렇죠? 네가 저기 전당포에 가서 네 시계 반지 맡기고 대신 내가 돈을 빌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술 한잔 잠시 후에 술 한잔 사고 그 돈은 내가 갚고 시계를 반지를 찾아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친구 B가 자기 물건으로 보증을 쓴 거죠. 그 사람 신용으로 보증을 쓴 게 아니고 자기 물건, 즉 시계와 반지로 보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이렇게 합니다. 물상보증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물상보증인. 그래서 물건으로 보증을 쓴 자, 이것을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3자가 바로 물상보증인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질권과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질권 저당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저당
저당권이 있는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은 객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3자가 물상 보증인입니다. 그리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즉 뭐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수익하고 즉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저당권 이제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정 등기를 이제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다가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당권자도 이제 기록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당권자는 그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가? 등기부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죠. 자기가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질권 같은 경우는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넘겨주죠. 그렇죠.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그 유치권을 어떤 설정 계약을 하면서 넘겨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맡겼는데 채권이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고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법률에 정해진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담보물권이 생겼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고, 이때 이제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옷을 맡겼다, 뭐 자동차를 맡겼다, 하면서 이제 이것은 누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유치권자가, 그렇죠? 질권에 있어서도 질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 이제 유치권은 거기에 이제 그 설정에 의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정 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설정에 의해서, 설정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권리에 내재되는 권능을 분리해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거, 이거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권리를 만들려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질권, 저당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권능으로서 이제 그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을 분리해서 새로운 권리인 질권과 저당권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처분 권능을 질권자, 저당권자 갖고 있고, 그 처분 권능에 기해서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당권, 그 다음 질권, 유치권 다 봤고요. 거기에 이제 전번 시간에 또 봤던 걸 또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영익물권과 이제 담보물권으로서 제한물권이 있는데, 영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익물권은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세권은 영익물권이지만 그 1984년도 민법을 개정해서, 즉 제303조를 개정해서 전세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담보물권성을 취득했다. 즉 전세권은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즉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에요. 그리고 그런 담보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권과 저당권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담보물권에는 이제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기 이제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설정에 의해서 질권, 저당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고,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법률 규정된 대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유치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담보물권으로서 거기에 이제 거기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이런 것은 그 객체인 물건을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제 독촉을 하겠죠. 빚을 갚으라고, 그렇죠? 그래도 갚지 않으면은 바로 경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물을. 그래서 이제 이 경매 처분할 수 있는데, 이 경매 처분을 한다는 것은 돈으로, 금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환가 한다고 그래요. 환가, 현금화 시킨다 해서 환가,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가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뭔가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즉 물건을 금전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을 갚지 않을 때. 그래서 경매해서 그것을 이제 그 경락대금이라는 현금으로 환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가 담보권 실행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일단은 그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의무 경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때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의 그 내용을 일정한 부분, 즉 민법과 관련 있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알아야만이 민법을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입문 강의 제안인데 그 입문 강의 끝부분에서 제가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중에서 우리 민법과 관련된 부분은 개괄적으로 제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왕이 담보물권에 있어서 경매가 나왔으니까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와 의무 경매로서 그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습니다. 자, 강제 경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일반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이제 채무 변직에 했을 때 빚을 갚으라 하는데 채무자가 안 갚아요. 그럼 독촉장을 날리고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더 이상 불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 확정문에다가 확정된 판결서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채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할 때 집행, 그 다음에 이제 권원, 이것은 제가 예전에 그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권원 개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권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화시키는 원인, 그죠?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으로서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으로서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 권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채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경락이 되겠죠. 그러면 경락 대금이 이제 납부되고 이때 경락인을 현재는 이제 매수인 용어가 바뀌었어요.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락 대금을 또 매각 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강제 경매와 달리 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어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담보권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담보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질권자라든가 저당권자라든가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청구하게 되면은 이제 청구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즉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해 버립니다. 이때 이제 자기가 이제 담보권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뭐 등기부 등본을 떼다 주면 되겠죠. 등기부 등본에 그 저당권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등기부 을구에 나옵니다. 을구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바로 그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해 버립니다. 그래서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강제 경매에서는 집행 권한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경매 즉 강제 경매든 담보권 실행 경매든 일단은 뭡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경매가 돼버리면 일단 거기에서 이제 경락 대금이 이제 집행법에 들어오잖아요. 즉 경락인 즉 매수인이 거기에 이제 경락 대금을 집행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한다는 게 이제 각 채권자라든가 각 권리자에게 이제 나눠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배당을 할 때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배당을 할 때는 이제 그 선순위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받아가고 나중에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이제 사이좋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었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사람 채무자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나눠 갖는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인데, 이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경매와 파산의 경우뿐이라겠어요. 경매와 파산. 그래서 지금 경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경매 파산 이외에 있어서는 선행주의가 지배한다. 즉, 먼저 자기가 채권을 변제받아 가버린 채권자가 장땡이다. 그럼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받아낼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경매에서는 일단은 지켜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이제 선수의자들이 변제 받아가고 배당 받아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이좋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경매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을 다 받을 수도 없는 이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선권자가 받아가 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채권자들이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장치로서 아까 애초에 제가 설명할 때 거기에 이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 물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당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환 가치를 지배하는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우선권자는 누구예요? 당해 경매된 그 부동산에 대한 당해 그 자산세라든가 이런 세금 있죠.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세금을 먼저 뜯어가고, 그렇죠. 물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 부분의 임금 채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경매 실행 비용 같은 거, 이런 걸 먼저 이제 받아가죠. 그렇죠? 배당하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채권자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우선권자로서 이제 담보물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아가고,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찌끄레기를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사이좋게 나눠갔습니다. 이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담보물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배제한다, 즉 깨트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게, 자,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그 유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물건이라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업자가 그 건축대금, 그렇죠? 건축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이제 경매에 붙여졌다 그러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건축업자는 유치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치권자인 건축업자는 무조건 자기가 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치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꽉 쥐고 있으면 돼요. 안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락인, 즉 요즘은 매수인이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 경락인인 매수인이 경락을 받을 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만큼의 그 금액을 자기가 인수합니다. 유치권을 인수해요. 인수하고 경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락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인수하고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경락대금에 그거를 감안해서 경락대금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경락인, 즉 매수인은 그 유치권자인 건축업자에게 그 건축대금을 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서 이제 그 건물을 인수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다른 채권자든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를 봤는데, 특히 이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일단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 이제 구체적 내용에서는 민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입문 강의 끝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전체 체계를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또 내용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